부모 없이 자란 씨앗이 어디 가겠어? 너 뱃속에 있는 것도 근본 없는 핏줄일 텐데. 호텔 연회장 한복판, 만삭 임산부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제발. 젊은 여자가 배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아년 뱃속에서 나온 게 멀쩡하겠어? 버림받는 건 유전이야.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금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판자촌 할머니? 여긴 VVIP 라운지야. 된장 냄새 역겨워서 못 있겠네. 뜨거운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낡은 옷의 여자, 눈이 달라졌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 잠에서 깨어난 맹수 같았죠. 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저 굴욕을 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4, 윤복자입니다. 인천 재래시장에서 20년째 반찬 가게를 팔고 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냥 시장 할머니로 보였을 거예요. 제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며느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인데 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호텔로 들어간 그날 이후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남고 싶었던 제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대체 그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제가 40년 만에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인천 재래시장.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한 골목길에 제 반찬 가게 불빛이 제일 먼저 켜졌어요. 2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죠. 멸치볶음 만들 건멸치를 고르고 깨십장아찌에 들어갈 깨십을 씻고 어묵볶음 양념장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옆 가게 영순이 언니가 인사를 건네면 저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그냥 복자라고 불렀어요. 부지런한 할머니, 성실한 반찬 가게 주인. 그게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낡은 앞치마 뒤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복자네 반찬이 제일 맛있어. 우리 복자 손맛이 타고났지. 단골 아주머니들의 칭찬에 미소 짓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었어요. 그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 대고 남은 걸로 살림하는 평범한 삶이었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냥 시장 할머니로 보였을 거예요. 된장 냄새, 생선 비린내 풍기는 평범한 할머니.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제 가게를 지나가면서 코를 막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시장 냄새가 싫다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냄새가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성실하게 살아온 냄새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가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 김은서였어요. 배가 남산만큼 불러온 만삭의 몸으로 한 손에 도시락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은서야, 왜 왔어? 몸이 무거운데 여긴 왜 나와? 어머니, 점심 드시라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와. 투덜대면서도
제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에 멸치볶음, 김치찌개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만삭 몸으로 이걸 다 해온 거죠. 우리 며느리 손맛이 이젠 나보다 낫겠다. 에이,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요. 은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잘 크고 있네. 언제 나오려나? 출산 예정일이 2주 남았어요. 빨리 보고 싶죠? 당연하지. 우리 첫 손주인데. 저는 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은서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매일 저녁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왔죠. 할인 코너에서 제일 싼 반찬만 골라 담는 깡마른 여학생. 처음엔 그냥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니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다 그렇잖아요. 학비에 생활비에 돈 쓸 곳은 많고 버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 손을 봤어요. 새빨갛게 트고 갈라진 손이었죠. 세제물에 절어서 껍질이 벗겨진 고생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뛰면서 학비를 버는 손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전단지 돌리기. 그 모든 고생이 저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물었더니 그 애가 움찔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지만 눈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된장찌개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먹어. 남은 거야. 아줌마, 저 돈 없어요. 돈 얘기 누가 했어? 먹으라잖아. 그 애가 된장찌개 한 숟갈을 뜨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왜 울어? 맛없어? 아니요.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누가 밥을 차려주는 게. 부모님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서 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겨우 10살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 그 아이가 혼자 힘으로 대학교까지 온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애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아가. 그날 이후로 은서는 매일 가게에 왔어요. 저는 그 애에게 남은 반찬을 싸주고 때로는 새로 만든 것도 슬쩍 넣어줬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아프진 않냐? 학교는 잘 다니냐? 그렇게 묻고 또 물었죠. 어느 날은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그냥 손님인데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 못 지나치겠더라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그 말에 은서가 또 울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아줌마, 진짜 감사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가 이렇게 밥 걱정해 준 거 처음이에요. 그때부터였어요. 은서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세상에 혈육 하나 없는 아이에게 제가 유일하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챙겼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밥 굶지 않게,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취업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러다 우리 민호가 그 애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은서한테는 가족이 없잖아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하나 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세상이 어디 만만한가요?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혼수는 누가 해오냐? 친정 도움은 못 받겠네. 시집살이 힘들겠다. 그런 말들이 들려올 게 뻔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은서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애예요. 부모 없이도 이렇게 착하게 큰 애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은서가 좋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본 거였어요.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부모 없이 자랐어도 바르게 큰 아이, 고생해도 남 원망 안 하는 아이.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결혼식 날, 은서가 저한테 안기며 울었던 게 기억납니다. 어머니,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자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자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가게에서 도시락을 먹던 중에 은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뭐냐? 물었더니 동창회 초대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래요. 은서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안 갈 거라면서. 만삭인데 뭘 거기까지 가냐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은서가 학교 다닐 때 외로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 없는 아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도시락도 못 사와서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가 내키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가보라고 권했어요. 10년이면 사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잖아.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오면 되는 거라고. 은서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 넣어뒀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며칠 전에 미리 사뒀던 원피스였습니다. 동창회 가는데 예쁘게 입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연보라색 원피스였어요. 만삭이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넉넉한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색깔이 은서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은서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더라고요. 이런 걸 왜 사줬어요? 오죽, 우리 며느리 예쁜 거 입고 다녀야지. 시장 할머니 며느리가 초라하면 되겠어? 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는 게 보답이야. 그랬더니 은서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머니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예요. 그 말에 제 코끝이 찡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외로웠을 이 아이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거든요. 은서를 동창회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끝나면 연락하라고 데리러 가겠다고 했죠. 은서가 소박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냥 괜한 걱정이니 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동창회가. 그런데 그날 저녁, 은서한테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은서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대신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그리고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 고아녀나. 부모 없이 자란 씨앗이 어디 가겠냐고. 그리고 은서의 비명. 아, 아기 제발.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의 잔치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리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렸어요. 로비 한쪽에 걸린 현수막에는 서화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라고 적혀 있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서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연회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어요. 연회장 한가운데 은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은 채로요.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었고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투피스에 고급 명품백, 손목에는 번쩍이는 수억 원짜리 시계, 동창회장이라는 차서윤이었죠. 잠깐, 여기서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어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은서는 제가 사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연회장에 들어갔습니다. 만삭의 몸이라 조금 느린 걸음이었죠.
동창회에 온 건 10년 만이었어요.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은서 차림새를 훑어보는 눈빛들. 명품 가방도 없고 비싼 액세서리도 없는 소박한 모습에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차서윤이 등장했습니다. 동창회장답게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쏘는 거야. VVIP 라운지를 빌렸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셔. 그러더니 지갑에서 금박이 번쩍이는 블랙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이거 봐. 강성그룹 그랜드 호텔 VVIP 카드야. 연회비만 2천만 원이거든. 너희들은 평생 못 만져볼 거야. 동창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윤아, 대박이다. 사업 잘 되나 보다. 역시 우리 회장님. 아첨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차서윤은 왕처럼 군림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은서를 발견했죠. 그 순간 차서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요. 차서윤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김은서. 야, 진짜 왔네. 배가 진짜 크다. 그거 진짜 민호 오빠 애 맞아? 연회장 전체의 시선이 은서에게 쏠렸습니다. 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차서윤이 희죽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아니, 솔직히 민호 오빠가 왜 너 같은 애를 골랐는지 1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집안도 없지, 돈도 없지, 얼굴도 뭐 그렇잖아. 아, 맞다. 집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예 없지. 10살 때 교통사고로 다 죽었다며? 은서 몸이 굳었습니다. 차서윤이 동창들을 둘러보며 계속했어요. 얘들아, 얘 알지?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 먹던 애. 부모 없어서 도시락도 못 싸왔잖아. 급식 먹으면서 눈치 보던 거 기억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차서윤이 은서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귓속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있잖아, 김은서. 민호 오빠가 원래 나를 좋아했거든. 고3 때 내가 고백했다가 차였잖아. 근데 그게 왜 차였는지 알아? 차서윤이 손가락으로 은서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꼬리쳐서 뺏어갔으니까. 부모도 없는 고아년이 감히 내가 찍은 남자를 꼬셔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분했는지 알아?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차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웃기시네. 부모 없이 자란 씨앗이 어디 가겠어. 구걸하면서 남의 거 뺏는 거, 그게 내 전문이잖아. 그리고 차서윤이 은서 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내 뱃속에 있는 그것도 결국 근본 없는 핏줄일 텐데. 부모 없이 자란 년이 낳은 새끼가 뭐가 되겠어. 버림받는 건 유전이라던데. 태어나자마자 어디 버려지는 거 아냐? 은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서윤아, 제발 그만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돼. 근데 아기한테는 아기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차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이 없어. 고아년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게 잘못이지. 어차피 너처럼 눈치 보면서 살겠지. 대물림이라는 거야, 대물림. 은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차서윤이 화제를 바꿨어요. 아, 맞다. 시어머니가 뭐 하신다고 했지? 시장에서 반찬 가게? 차서윤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생선 비린내 났구나. 민호 오빠 매일 그 냄새 맡고 살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 은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욕하지 마. 차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웃기시네. 부모 없어서 교육 못 받은 티 팍팍 나네. 돈 없어서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할망구가 무슨 어머니야? 유유상종이라더니 거짓끼리 모이네. 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야. 제발 그만해, 서윤아. 차서윤이 비웃었어요. 엄마? 내 엄마는 내 10살 때 교통사고로 되졌잖아. 시장 할머니가 무슨 엄마야?
아, 진짜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 부모 복도 없고 시어머니 복도 없고. 그 순간 은서 손이 떨리면서 테이블 위에 물컵을 건드렸어요. 물이 차서윤의 드레스에 튀었습니다. 차서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와, 미쳤어. 이거 3천만 원짜리야. 내 남편이 평생 벌어도 못 사. 찰싹. 차서윤이 만삭인 은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은서가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만삭의 배를 감싸 안으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죠. 차서윤이 쓰러진 은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모 없어서 교육 못 받은 게 티가 나네. 제대로 된 집안에서 컸으면 이런 실수 안 하거든. 근본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은서가 배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서윤아, 제발 아기가. 차서윤이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아기? 고아 뱃속에 있는 게 뭔데? 어차피 내 부모처럼 밀직 돼질 거 아냐? 유전이라니까. 그러더니 차서윤이 동창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다들 폰 꺼내. 단톡방에 다 올려. 고아년 근본이 어떤지 전국에 소문내자. 동창들이 우르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때 제가 연회장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은서야. 저는 쓰러진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벌겋게 부은 뺨, 눈물 범벅인 얼굴, 배를 감싸 안고 떨고 있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은서가 저를 보더니 더 서럽게 울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차서윤이 저를 보더니 희죽거렸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반찬 가게 할머니? 된장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네. 여기 그랜드 호텔 VVIP 라운지거든요. 할머니 같은 분 올 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왜 이래요? 차서윤이 동창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은서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신대. 고아가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나 봐. 유유상종이라더니 꼴 좋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차서윤 어머니, 백정임이었죠. 에휴, 이 할망구 뭐야? 어휴, 된장 냄새에 생선 비린내까지. 고아년 시어머니니까 저런 거지 할망구지. 손주 볼 자격이나 있어, 이런 꼴로.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봤지? 저 얼굴?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시장, 제 반찬 가게. 외상으로 반찬 사가더니 150만 원대 먹고 야반도주 했던 여자. 그 돈 없어서 민호 학원비 못 내고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었던 그때. 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제발요. 우리 며느리가 만삭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차서윤이 테이블 위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집어들었습니다. 더러워. 거지 냄새 나는 손으로 내 드레스 만지지 마. 이 냄새 좀 뜨거운 커피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커피, 화상 입은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차서윤의 명품백이 보였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올려다보니 가방 모서리에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스티치 간격도 들쭉날쭉했어요. 가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소를 지었어요. 가짜 인생이 가짜를 들고 있구나. 허세로 똘똘 뭉친 년이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백정임이 옆에서 말했어요. 요즘 뉴스에 70조 재벌이 시장에 숨어 산다던데. 저 할망구가 혹시 그건가? 푸아. 차서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짜. 저게 무슨 재벌이야?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미친 할망구지. 치매 걸린 거야, 치매. 차서윤이 은서 머리채를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김은서. 다음에 또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내 배부터 밟을 거야. 어차피 구한년 새끼 없어져도 찾을 부모도 없잖아. 알았어? 은서가 겁에 질려 울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며느리를 부축해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차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라고 했나? 차서윤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망구, 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썩은 생선은 비단으로 싸도 냄새가 나는 법이다. 내 몸에서 나는 그 냄새, 곧 씻어줄게. 차서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뭐, 이 미친 할망구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결심.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아들이 데려온 이 아이, 부모 없다는 말에 그날 가슴이 미어졌지. 10년 넘게 내 딸처럼 키웠는데 감히 저것들이 내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고 봐라. 너희들이 건드린 건 반찬 가게 할머니가 아니야.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명동 호랑이다. 그날 밤, 저는 은서를 재우고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시장의 불빛들. 40년 동안 제 인생이었던 그 골목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깍. 그 안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물건이 있었어요.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저는 그 폰을 천천히 펼쳤어요. 배터리는 오래전에 빠져 있었죠. 충전기를 꽂으니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연락처에는 딱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비서실. 20년이나 지났는데 이 번호가 될까?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20년 만에 살아 계셨습니까? 살아만 있었겠나. 발톱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실장이 울먹였어요. 20년입니다. 회장님. 20년 동안 이 번호 안 지우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회장님이 전화하실 거라고,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람. 그 충심이 가슴을 울렸어요. 고맙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서윤이라는 여자, 뒷조사해.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내 책상 위에 있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움직일 준비해.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드디어 돌아오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회,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나 보다. 사흘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택배로 온 두꺼운 서류 봉투. 저는 새벽에 가게 문을 열기 전 혼자 그 서류를 펼쳤어요. 차서윤. 그녀의 실체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50억 빚더미, 투자 사기로 연명 중이었고 피해자만 200명이 넘었어요. 부패 경찰 한영철과 검은 커넥션이 있었고 친척 최동석이 강남의 대형 병원 원장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 명품 컬렉션 절반이 짝퉁. 저는 코웃음이 났어요. 동창회장에서 커피를 부으며 자랑하던 그 버킨백 역시 가짜였습니다.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백정임 20년 전 인천시장에서 150만 원 외상 떼먹고 야반 도주. 현재 딸 등골 빼먹으며 기생충.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 때문에 민호 학원비 못 내서 한 달 쉬게 했던 일.
반찬 재료 살 돈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콩나물국만 끓여 먹였던 일. 그 150만 원이 없어서 내 자식이 한 번 못 펴게 했던 그날의 피눈물. 민호가 친구들 학원 간다고 할 때 혼자 집에서 문제집 풀던 그 뒷모습. 엄마, 한테 왜 우리는 돈이 없냐고 묻던 그 눈빛.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까지 뺏어갔던 년이 지금 내 며느리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아니, 우연이 아니었죠. 천벌을 받을 놈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은서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김은서, 남편 회사 망하기 싫으면 나와. 내일 오후 3시 내 사무실. 안 오면 그 회사 다음 주에 문 닫아. 은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거. 저는 은서 휴대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메시지는 계속됐어요. 고한연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번엔 확실히 가르쳐 줄게. 혼자 와.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그 즉시 회사 끝장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서야. 저는 며느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절대 가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니, 은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호가 10년 동안 키워온 회사예요. 저 때문에 망하면, 저 때문에. 저는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은서야, 들어. 내가 가면 전혀는 널 더 짓밟을 거야. 만삭인 내 몸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도 은서가 흩느꼈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민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저는 며느리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은서야, 내 말 잘 들어. 저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틀렸어. 내게는 내가 있어. 이 엄마가 있다고. 은서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가지 마. 알았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서를 방에 눕혔어요. 울다 지쳐 잠든 며느리의 이마를 쓸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차서윤을 무너뜨리려면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해서 그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계획 변경이다. 오늘 만나자. 네,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갈게. 차서윤이 먼저 칼을 뽑았어. 이제 내가 응수할 차례야.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오늘 안에 차서윤의 목줄을 잴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은서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걸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침대에 놓인 메모지와 펜.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더는 못 봐요.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은서는 메모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안으며 은서는 새벽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차서윤의 사무실을 향해. 그 뒷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은서는 차서윤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삭의 배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민호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자 차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죠. 왔네. 고한연이 또 기어왔네.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제발 민호 회사만. 민호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차서윤이 다리를 꼬며 비웃었습니다. 민호 오빠 회사. 그거 살려주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차서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무릎 꿇고 빌어.
제가 고아 주제에 민호 오빠를 훔쳐서 죄송합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영상 찍을 거야. 은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차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서 앞으로 다가왔어요. 왜 못해? 사실인데. 부모도 없는 년이 기어서 남의 남자 빼앗아 놓고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그럼 제대로 빌어야지. 은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서윤아, 제발. 나 만삭이야. 아기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 차서윤이 손가락으로 은서 배를 가리켰습니다. 아기, 내 뱃속에 있는 것도 결국 고아 핏줄 아냐? 5초 안에 안 꾸르면 나간다. 은서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문득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게는 내가 있어. 이 엄마가 있다고.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난 못해. 차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뭐, 나한테 뭐라고? 해도 돼. 근데 부모님 욕은, 우리 아기 욕은 그건 못해. 차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감히 거절해. 고아년이 어디서? 차서윤이 은서를 세게 밀쳤어요. 꺼져. 은서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바로 뒤에는 계단이 있었어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렸습니다. 머리가 부딪히고 배가 난간에 걸리고 온몸이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졌어요. 은서가 계단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얀 원피스에 핏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서윤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넘어진 거야. 어차피 부모도 없는 년이 죽어도 찾을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차서윤은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고아년이 응급실 갈 텐데. 응. 그 시장 할망구 며느리. 절대 수술해 주지 마. 돈 없다고 내쫓아.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병원에서 가게로 연락이 왔어요. 은서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이 가게 번호였거든요. 집보다 가게에 제가 더 오래 있으니까 은서가 그렇게 설정해뒀던 겁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은서가 들것에 실려 있었어요. 하혈이 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이 없었죠. 은서야, 은서야. 저는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 선납 없으면 수술 진행이 어렵습니다.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원칙이라서요. 저는 지갑을 뒤졌어요. 현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은 다 아들 키우는 데 썼고, 비서실 통장은 20년 동안 손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낡은 폴더폰, 비서실장 연락처가 저장된 그 폰을 가게에 두고 왔다는 걸. 급하게 뛰쳐나오느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일반 휴대폰에는 비서실 번호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평범한 시장 할머니로 살아왔으니까요. 제발요. 제발 수술 먼저 해주세요. 돈은 제가 구할게요. 제발.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 병원 원장 최동석이었어요. 뭐야? 이소라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원장님, 수술비 문제로. 최동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이분이 그 반찬 가게 할머니시구나. 제 친척 동생한테 들었어요. 저는 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요. 제가 보호자예요.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최동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선납하시면 수술하죠. 없으면 다른 병원 알아보시든가.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최동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환자, 아까 그 차의 사기꾼 며느리야. 돈 낼 능력 전혀 없고
우리 병원 명예만 실추시킬 사람이야. 법적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일단 복도로 빼. 응급실 자리 부족해. 간호사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원장님, 과다 출혈 환자를 내가 책임진다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은서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구석 복도, 차가운 바닥,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갔어요. 은서가 의식 없이 신음했습니다. 아, 아기. 피가 들것을 적셨어요. 저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나가는 의사들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누구 좀 우리 며느리 좀 봐주세요. 아기가 죽어요. 지나가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담당이 아니라서. 제발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구걸이에요? 시장에서 하던 것처럼. 차서윤이었습니다.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때문에. 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혼자 넘어진 거잖아요. 차서윤이 최동석에게 말했어요. 오빠, 저 할머니 좀 어떻게 해봐. 최동석이 손짓했습니다. 경비팀, 이분 좀 내보내. 저는 참다 폭발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성그룹 창업주 윤복자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동석이 피식 웃었어요. 네, 강성그룹이요? 할머니, 치매 증세 있으신 거 아니에요? 반찬 가게 하시면서 재벌 코스프레를. 차서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오빠, 저 할머니 정신이 좀 이상해. 자기가 70조 재벌이래. 저 고한현 시어머니로는 딱이네. 경비팀, 빨리 데리고 나가. 경비원 2명이 제 양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끌려가기 전에 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은서야, 엄마 믿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반드시. 경비원이 제 손을 떼어놓았어요. 안 돼, 우리 며느리 은서야. 저는 끌려나가면서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폭우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밀쳐냈어요. 저는 빗속에서 병원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은서만, 우리 손주만.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애는 부모도 없이 혼자 컸어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애예요. 제발이요, 제발. 병원 로비 유리창 너머로 차서윤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40년 전 명동 뒷골목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70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 손에 쥐어진 건 단돈 1,000원이었지만 지금 내 등 뒤에는 70조가 있다. 너희들이 건드린 게 뭔지 모르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너희들의 오만이 어떤 지옥을 부르는지.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지. 70조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보여줄게. 제대로 보여줄게. 저는 빗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병원을 노려봤어요. 너희들이 비웃던 이 할머니가 내일이면 너희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야. 기다려라. 빗속에서 일어선 저는 급하게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두고 온 폴더폰, 비서실장 번호. 지금 당장 연락해야 했어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하고 뛰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다행히 비서실장 번호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바로 그 순간, 삐용삐용.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병원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영철. 차서윤과 검은 커넥션이 있다던 그 부패 경찰이었죠. 윤복자 씨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뭔 일이요? 한영철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기죄와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무슨 사기? 70조 재벌 사칭 사기. 그리고 병원에서 다이아 반지 절도 혐의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난 진짜 강성그룹 한영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서에서 말씀하시죠. 수갑 채워. 경찰 한 명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에 감겼어요. 저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채워. 한영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이 쇠붙이가 나중에 내 목줄이 될 텐데 괜찮겠어. 한영철이 피식 웃었어요. 미친 할망구가 헛소리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억해도 오늘 이 순간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로비 유리창 너머로 차서윤과 백정임이 보였어요.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차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저를 찍고 있었어요. 아마 SNS에 올릴 생각이겠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은서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돌아갈게. 경찰차 안에서 한영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70조 재벌이 경찰차 뒷좌석이라 참 어울리네요. 할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연락만 되면, 단 한 통화만 되면 모든 게 바뀔 텐데. 그때 한영철이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집에서 발견됐는데요. 며느리가 남긴 거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저는 못 봐요.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은서 글씨였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착한 아이가 나 때문에 혼자 그 악마 같은 년한테 간 거야. 나를 걱정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은서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유치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철창 너머로 보이는 깜빡이는 형광등, 퀴퀴한 냄새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죠. 70조 재벌 윤복자가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있다니. 40년 전 명동 뒷골목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했을 때도 여기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저는 형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전화 한 통만요. 우리 며느리가 죽어가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기꾼 주제에 요구가 많네. 내일 조사받고 생각해. 제발요. 지금 병원에서 수술도 못 받고 있어요. 3천만 원이 없어서 복도에 방치됐단 말이에요. 한 통만. 형사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끄러워. 70조 재벌이면 3천만 원쯤 주머니에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사기꾼 주제에 연기도 잘해. 사기가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내일까지 기다려. 안 그러면 독방에 쳐넣을 줄 알아. 철창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서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아기는 괜찮은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창살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빗속에서 무릎 꿇었던 게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벌써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철창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목소리. 백정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백정임이 철창 앞에 서서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70조는 어디 두고 여기 계세요? 아이고, 꼴 좋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백정임이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그러는데 그 고한현 상태 안 좋대요. 에휴, 부모 복도 없고 시어머니 복도 없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주 얼굴 못 보고 관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고한현 새끼니까 장례식에 올 사람도 없겠네. 호호.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 백정임이 웃음을 멈췄어요. 네, 나. 기억 안 나? 20년 전. 백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철창에 다가갔어요. 백정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인천시장, 윤복잔의 반찬가게, 외상값 150만 원대 먹고 야반도주한 거. 백정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그 돈 없어서 우리 아들 학원비 못 냈어. 한 달 동안 학원 못 보내고 일주일 내내 콩나물국만 먹였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착하게 컸어. 학원 못 가도 불평 한마디 없이 혼자 문제집 풀던 아이야. 그 아이가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됐어.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내 딸은 뭐가 됐냐? 사기꾼이 됐더라. 200명한테 사기치고 만삭 임산부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살인 미수범이 됐어.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도둑년 딸은 살인 미수범이고. 백정임이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미친 할망구, 증거 있어요? 20년 전 일을 누가 믿어요? 증거? 저는 웃었어요. 있지. 다 있어. 내가 도망간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거든. 조서도 남아있을 거야. 백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한영철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20년 전 기록이 남아있겠어. 그리고 남아있어도 지금 내가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인 거야. 여기선 내가 법이에요. 저는 한영철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정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명수가 20년 전엔 내가 가난해서 내 발꿈치도 못 잡았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딸년이 걸치고 있는 그 가짜 명품처럼 내 인생도 통째로 가짜로 만들어주마. 기다려. 백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가서 딸한테 전해. 이 할머니가 나가는 날 너희 모녀 인생 끝이라고. 백정임이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다시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백정임, 차서윤, 최동석, 한영철 다 기억해둘게. 한 놈도 빠짐없이 이 유치장에서 나가는 순간 너희들 지옥이 시작이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은서가 구석 복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채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산소기가 달렸고 태아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뛰었습니다. 비프 모니터 경고음이 울렸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산모 상태 위급합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산모와 아기 모두 최동석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수술비 입금 확인 안 되면 수술 없어. 어차피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보호자 연락처도 없잖아. 그게 원칙이야. 간호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수술비 대신 내줄 거야? 아니면 입 다물어.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프. 심정지 경보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유치장에서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은서만 우리 손주마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딸이 저렇게 고통받아야 해. 핏줄은 안 섞였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밥 먹이고 아플 때 밤새 곁에 있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해준 아이. 내 딸이에요. 내 딸,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 딸이 죽어간다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고 자비가 무슨 소용이냐? 20년 동안 착하게 살려고 발톱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저는 일어섰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인자했던 시장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서늘한 70조를 만든 재벌 회장의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감춰왔던 이빨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철창을 붙잡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20해 이제 빚 갚을 때가 됐다.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차서윤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VIP 라운지. 차서윤이 샴페인 잔을 들고 휴대폰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여러분, 오늘 정의에 구현했어요. 화면 속 차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금박이 번쩍이는 블랙카드를 화면에 비췄어요. 이거 봐요. 2천만 원짜리 VVIP 카드예요. 시장 반찬 가게 할머니가 이 카드 보더니 자기가 주인이래요. 70조 재벌이래요. 완전 치매의 증상 아니에요? 차서윤이 카드를 흔들며 킬킬거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지금 경찰서 갔어요. 사기죄로. 고한현 며느리랑 사기꾼 시어머니 찰떡 콤비네요.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대박 크크크 카드게 멋있다. 정신병자네 크크. 차서윤이 더 신이 나서 샴페인을 홀짝거렸습니다. 근데 그 고한현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대요. 에휴, 부모 복도 없고 시어머니 복도 없고 인생 참 허무하죠? 차서윤이 카드를 다시 흔들었어요. 나중에 이 카드로 장례식 화환이나 보내줄까? 호호. 댓글 수천 개,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차서윤은 이것이 자신의 전성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카드가 몇 시간 후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모른 채. 한편 인천시장에서는 누군가 제 가게에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사기꾼 할매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흉물이 됐어요. 차서윤의 SNS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70조 재벌이래.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어. 불쌍해라. 저 아이 치매 걸렸나 봐. 20년 단골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자가 사기꾼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아니야. 복자는 그런 사람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근데 경찰에 잡혀갔대잖아.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철커덕. 20년 시장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미국에서는 정민호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서 무슨 일이에요? 국제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휴대폰도, 가게 전화도, 집 전화도. 아, 제발.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려 했지만 다음 비행은 12시간 후였어요. 은서야, 제발 버텨줘. 제발. 유치장에서 저는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철창 앞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내일 검찰 송치해요. 사기죄 무거워요. 각오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19살 고아원 출신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아이를 우리 민호가 데려왔죠. 엄마, 이 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 눈을 보는 순간 알았거든요. 착한 아이라는 걸. 세상에 치이고 밟혀도 선함을 잃지 않은 아이라는 걸. 10년 동안 밥 먹이고 아플 때 밤새 곁에 있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게 해준 아이. 내 딸이에요. 핏줄은 안 섞였어도 내 딸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요. 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 밤에 누구한테 빚 갚으라고.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지쳐 있었는지 귀찮다는 듯 낡은 폴더폰을 건네줬어요. 5분이야. 빨리 해. 저는 폴더폰을 펼쳤습니다. 딸깍.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어요.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낮에 전화 끊기시고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유치장이야. 예? 유치장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빚 갚을 때가 됐어. 오늘 밤 안으로 움직여.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윤승우한테 연락해.
검찰총장. 25년 전 IMF 때 내가 그 애 엄마 수술비 대주고 학비 댔잖아. 그때 그 애가 뭐라고 했지?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갚을 때야. 오늘 밤 안으로 이 유치장에 와야 해.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차서윤이라는 년, 어디서 허세 부리고 다녀?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주로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그랜드 호텔 VIP 라운지를 이용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거기 다 우리 거잖아. 네, 전부 강성그룹 소유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년 VIP 자격 오늘부로 정지시켜.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전부. 그년이 카드 긁는 순간 다 막혀야 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년이 제일 좋아하는 허세부터 부숴. 가짜 명품 들고 진짜 VIP 행세하던 년이니까 진짜가 뭔지 가르쳐 줘야지.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내 딸 건드린 것들. 차서윤, 최동석, 한영철, 백정임. 대한민국 땅에 발붙일 곳 없게 해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형사가 폴더폰을 회수하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빚 갚으라고? 사기꾼이 빚 타령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다시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기다려라. 해가 뜨면 너희들 세상이 끝난다. 새벽 3시. 경찰서 앞. 검은 차량 10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친 채였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경찰서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찰총장 윤승우, 경찰청장,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 대한민국 법조계의 최고 권력자들이 새벽에 이 작은 경찰서를 찾아온 겁니다. 윤승우가 성큼 유치장으로 걸어갔어요. 경찰청장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커덕. 유치장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승우가 서 있었어요. 25년 전 22살 청년이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윤승우가 허리를 굽혔어요. 90도 인사. 회장님, 빚 갚으러 왔습니다. 25년 전 IMF 때 죽어가던 제 어머니 살려주시고 저 검사 만들어주신 은인입니다. 이제 제가 갚겠습니다. 경찰청장도 함께 90도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늦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윤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병원에 최고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한국대병원과 아산병원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벌벌 떨며 다가왔습니다. 강성그룹이 진짜였습니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영철, 나 잡아간 그 형사. 같이 들어가야겠다. 윤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무고죄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한영철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저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영철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뭐 했어? 그 쇠붙이가 내 목줄이 될 거라고. 한영철의 눈이 커졌어요. 유치장에서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저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가리켰습니다. 기억하라고 했잖아. 오늘 이 순간. 한영철이 벌벌 떨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여기선 내가 법이라고 했지. 20년 전 기록 남아 있겠냐고.
남아있어도 내가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이라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법이 누구 편인지 이제 알겠냐? 한영철이 벌벌 떨었어요. 여기선 자기가 법이라고 큰 소리 치던 그 입이 꼭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형사가 범죄자가 되어 같은 유치장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최동석이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보더니 무릎이 꺾였어요. 저를 보고 비웃으려다가 뒤에 선 사람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 병원 2시간 전에 강성재단에서 인수했다. 너는 해고야. 아니, 구속이야. 최동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한 발 다 3천만 원이 없다고 내 며느리 내쫓았지. 이제 내가 치를 대가는 3억으로도 모자랄 거다. 내 의사 면허와 인생 전체를 압수하마. 저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수술실 앞, 저는 달려갔어요.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지금 수술 중이라고 한국대병원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상태는요? 간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 앞에 섰어요. 은서야, 엄마 왔어. 조금만 버텨. 엄마가 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저는 의사들에게 소리쳤어요. 최고 의료진 전부 소집해. 헬기 띄워도 돼. 돈은 얼마든지. 내 딸, 내 손주 반드시 살려. 그때 경찰청장이 다가왔어요. 차서윤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 동창들과 모임 중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녀는 파티 중이라니. 혐의가 확정됐습니다. 투자 사기, 폭행, 감금, 살인 미수. 20개가 넘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VIP 자격 정지, 지금 바로 집행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같은 시각 강남 그랜드 호텔. 차서윤은 동창들을 불러 모아 2차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자, 다들 오늘 고생했어. 그 미친 할머니 꼴 봤지? 70조 재벌이래. 완전 정신병자야. 지금 유치장에 있어. 차서윤이 VVIP 카드를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 쏠게. 이 카드로 마음껏 먹어. 동창들이 환호했어요.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차서윤은 최고의 기분이었어요. 결제할 때가 됐습니다. 차서윤이 블랙카드를 내밀었어요. 낮에 라이브 방송에서 자랑했던 그 카드였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어요. 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차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블랙카드라고. 다시 해봐.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VIP 자격이 정지됐다고 나옵니다. 차서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매니저 불러.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차서윤 고객님, 본사에서 직권으로 이 카드는 즉시 폐기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가위를 꺼내 차서윤의 눈앞에서 카드를 잘라버렸습니다. 싹둑. 2천만 원짜리 VVIP 카드가 2쪽이 났어요. 차서윤의 허세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서윤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동창이 슬쩍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차서윤이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랜드 호텔 카드라며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정지됐다고 했어요. 동창들이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다며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한 동창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명품 가방도 가짜 같더라니. 어쩐지 사기꾼 냄새가 나더라. 우리 돈으로 쏜다더니 결국 먹튀네. 차서윤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차서윤 씨, 사기죄, 폭행,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사무실 CCTV에 만삭 임산부를 밀치는 장면이 전부 찍혔습니다. 차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나 차서윤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압니다. 사기범이요. 그리고 만삭 임산부 살인 미수범. 동창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찰칵.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어요. 동창들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완전 망했네. 역시 허세는 끝이 안 좋아. 차서윤이 끌려가면서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낮에 자랑했던 VVIP 카드는 가위에 잘려나갔고 동창들 앞에서 범죄자가 됐습니다. 완벽한 공개 망신이었어요. 병원 수술실 앞. 저는 연락을 받았어요. 차서윤이 체포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정임은 내일 아침에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20년 전 외상값 150만 원대 먹고 도망친 그 여자.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은서가 깨어나야 합니다. 내 딸이 눈을 떠야 해요. 그래야 진짜 끝이에요. 수술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밤새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6시간. 수술실 불빛이 켜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우리 손주.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70조를 만들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서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저는 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은서야, 고생했어. 이제 엄마가 내 세상이 되어줄게. 은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내 잘못 아니야. 다 내가 지켜줄게. 넌 내 딸이니까. 옆 침대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악당들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차서윤이 체포된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VIP 카드 막혀서 쩔쩔매다가 수갑 채워지는 장면.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동창들이 단톡방에서 비웃었어요. 명품 자랑하더니 결국 사기꾼이었네. 사흘 후 차서윤의 명품들이 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절반 이상이 짝퉁이었다고. 차서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백도 가짜였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10억 주고 샀다던 그 집. 차서윤이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뉴스에 나온 사기꾼이야. VIP 카드 잘린 영상 봤어. 2주일 후에는 차량이 압류됐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던 차서윤이 버스를 타게 됐어요. 버스에서 누군가 촬영했습니다. VIP 자랑하던 년이 버스 타네. 차서윤이 울면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투자 사기 피해자 200명이 줄줄이 증언했습니다. 만삭 임산부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됐어요.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 차서윤이 법정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정임도 무너졌습니다. 딸이 체포된 다음 날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투자 사기 공범 혐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백정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딸만 선처해달라고. 저는 낡은 장부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뭐? 20년 전 외상 장부야. 여기 외상 150만 원 야반도주. 이거 너지? 백정임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그 돈 없어서 우리 아들 학원비 못 냈어.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었어.
근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원망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 부모 없이 자란 우리 며느리도 착하게 컸어. 저는 백정임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내 딸은 뭐가 됐어? 만삭 임산부 밀어서 죽이려 하고 고아라고 조롱하고. 그게 내가 가르친 거야? 백정임이 오열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가.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어요. 결국 백정임은 딸과 같은 고시원에 살게 됐습니다. 20년 전 외상갑 때 먹고 도망간 여자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났거든요. 갈 곳이 없었어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었죠. 민호가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강성그룹 회장님이라니.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미안해. 숨긴 게 있었어. 왜요? 왜 평생 숨기셨어요? 왜 시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비 맞고 커피 뒤집어 쓰고.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어렸을 때 물었잖아. 엄마, 우리 집 가난해. 난 그때 결심했어. 내가 엄마 돈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됐더라. 자수성가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부모 없이 혼자 큰 착한 여자 만나서 사랑으로 결혼하고 이제 아이 아빠도 됐잖아.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난 그게 70조보다 자랑스러워. 민호가 저를 껴안고 울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체가 다 알려졌는데 그래도 시장에 나가실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돈은 숫자에 불과해.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건 이 비린내 나는 앞치마야. 그게 없으면 난 그냥 돈 많은 늙은이일 뿐이거든. 은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서가 눈물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나와 주신 부모님은 일찍 가셨지만 신께서 저 불쌍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나 봐요. 저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나한테 와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은 거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목이 메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큰딸이다. 은서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하고 울었습니다. 핏줄은 안 섞였지만 이 아이는 내 딸이었어요. 진짜 내 딸. 5년이 흘렀습니다. 차서유는 7년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됐어요. 출소했을 때 세상은 이미 그녀를 잊었거나 조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식용불량의 전과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취업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면접관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온 그 차서윤이에요? VIP 카드 잘린 영상 봤는데요. 결국 청소 용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배정된 곳은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은서가 입원했던 그 병원. 자신이 윤복자를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병원.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이 VIP처럼 걸어다니던 그 복도를. 거지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던 그 로비를.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손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5년 전 냄새 난다고 조롱했던 바로 그 냄새.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도 차서유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였어요.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차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가 멈췄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왜 울어? 은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거. 차서윤이 놀라서 올려다 봤어요. 밥은 먹고 다녀. 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게 이거라서.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게. 차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은서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차서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민호 오빠 옆에 있는 게 나였어야 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쳤었어.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복도 끝에서 윤복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잘했죠? 윤복자가 은서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게 진짜 복수야. 용서는 베푸는 게 아니라 상대가 평생 짊어질 짐이거든.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배고픈 사람 보면 못 지나치는 거. 선함이 뭔지. 윤복자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윤복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함을 물려받은 내 딸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차서윤이 여전히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도시락을 껴안은 채로. 저는 은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손녀가 제잘거리며 따라왔어요. 핏줄보다 진한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래도 착하게 큰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선함은 되물림됩니다.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도시락 하나로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인천시장 반찬가게에 나갑니다. 70조 재벌이지만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아요.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밥 한 끼 먹이고 힘든 사람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저는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너 행복하니? 은서가 활짝 웃었어요. 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은 일찍 가셨지만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민호도 만났고 우리 딸도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닮아서 착하게 자라야 해. 손녀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이 70조보다 소중했습니다. 은서가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 없으세요? 20년 동안 숨어 사신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없어. 그 20년이 있었기에 너를 만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으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배웠어. 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아니다, 은서야. 내가 와서 우리 집안이 진짜 부자가 된 거야.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은서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신규 계약 따냈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내 힘으로 이룬 거잖아. 민호가 웃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독립심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서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가 만든 반찬들. 손녀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맨날 만들어줄게. 은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 있어요. 뭔데? 사람은 가진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인생이지.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명동 뒷골목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했을 때, 단돈 1,000원을 쥐고 70조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부가 뭔지.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행복해하는 이 순간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시장 할머니로 살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은서가 저한테 와서 우리 집안이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핏줄은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제일 귀한 거였어요. 저는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성그룹, 은서한테 물려주려고. 비서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님한테요? 응. 그 아이가 제일 잘 운영할 거야. 착하고 성실하니까. 민호는 자기 회사 키우는 게 행복해하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70조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유산은 서남입니다. 은서가 그걸 물려받았고 손녀에게도 이어질 거예요. 그게 제가 세상에 남기는 진짜 재산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연의 수첩이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가 퍼질 수 있도록 응원과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